네, 이제 10에서 1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기축통화와 관련된 지문이고,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기축통화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2번, 13번, 이런 게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11번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80번 안에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2022 수능이 1등급 컷이 84점이 나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왜 어려웠냐? 이거를 학생들이 진짜로 풀 거라고 생각하고 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 지문이 학생들한테 어려웠던 이유가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해요. 그게 왜 그렇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어디에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처음 배웁니다. 근데 이게 사회 개념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말에 나와요. 2학기에 공부하는 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시험을 안 보고 고등학교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는 했지만 막상 어려운 개념이라 잘 이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통합사회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통합사회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 이 개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사회를 진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를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경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배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EBS 수특에서도 수완에서도 그 당시에 환율이랑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EBS를 하란 얘기냐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EBS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때 나왔던 개념, 통합사회에 나왔던 개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나왔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EBS에 대한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출제자들이 배경 지식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불친절한 문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친절한 문장들이 전부 다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추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이 지문에서 처음 본 학생이라면 이 불친절한 문장은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전혀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12번이나 13번을 봤다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일단 그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천천히 읽을게요. 일단 1문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환율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해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 기축통화라고 했을 때 떠오를 만한 게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 모든 세계에서 어디든 달러를 내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달러를 못 떠올렸다고 해도 뒤에 나옵니다. 괜찮아요.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다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있고,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에서 달러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턴우즈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달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브레턴우즈 체제든 달러화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Y입니다. Y.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같은 말,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Y라는 얘기는 그 문제가 왜 생겨났냐? 알아야 해결책을 찾습니다. P 다음에는 무조건 S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P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요거는 매우 추상적이고 실험 불가능한 해결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적이 잘 안 나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성적이 안 나온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Y를 찾으러 갈 겁니다. 근데 브레턴 우즈 체제가 뭔지, 달러화의 모순이 뭔지를 일단 찾아야죠. 자, 근데 3번 문장을 보세요.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 문장 자체가 매우 불친절한 문장이에요. 경상수지에 대한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퉁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출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면 알 수 있는 게, 아까 뭐 중3 사회, 통합사회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2011학년도 9월에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준 경제지문이 있었어요. 요 기출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다면 환율이라던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익숙하게 접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해서 도움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수출입 간의 차이랍니다. 근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한마디로 수출에서 수입을 뺐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많으면 흑자가 되고 수출이 적으면 적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요 3번 문장은 그러면 지금 브레턴 우즈 체제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이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끼어든 개념이 있을 때는 왜 끼어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게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있어야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설명을 한 거죠. 그가 누굽니까? 뜬금없이 그가 나온 걸 보니까 트래핑 교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시어가 있으면 반드시 뭘 해주라고요? 그렇죠. 그 가리키는 대상을 짚고 넘어가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갑자기 그가 나왔다는 것으로 3번 문장이 배경 지식을 위해서 나온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더 굳힐 수 있는 거죠.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냐면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뭔지를 설명해 준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이 뭔지가 상당히 난해해.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딱 1분 단위 끝났어요. 맞죠? 그러면 1분 단의 마지막 문장은 주로 뭘 얘기한다고 했죠? 앞으로 이 글이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아하, 그러면 요 내용을 앞으로 설명을 해주겠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죠. 다만 그 내용을 정리는 하고 가야 돼요. 설명해 주겠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안 되고 정리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를 봤더니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얘기는 미국이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맞죠? 네, 그래서 미국이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대요.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뭔지 또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국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독해 태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유동성 공급이 안 돼서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대.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 이유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반면이 나왔으니까 반대로가 되는 거예요.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그러면 적자라는 얘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들여오는 물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과잉 공급. 그러면 미국이 들여오는 물건이 많으면, 그러면 달러가 막 뿌려진대. 그러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그러면 신뢰도가 저하된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 또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된답니다. 고정환율 제도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이걸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수출을 수입보다 적게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트리핀 교수가 얘기한 게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인가 봐요. 수출 수입보다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수출 수입보다 적게 해서도 안 되니까 모순인가 봐요. 됐죠? 자, 근데 지금 이 내용 이해하신 분 천재십니다. 맞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천재다. 이걸 이해하라고 낸 게 아니라 이 문단부터 이 내용을 설명해 줄 거란 얘기지. 이해되세요? 네. 출제자를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단으로 갈게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오케이. 이 내용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대요. 이 네모칸을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가 문제다. 국제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냐, 아니면 달러화의 신뢰도를 지켜야 되냐, 뭐 이런 문제래요. 오케이. 뭐 앞에서 얘기했던 요것 간의 문제래. 괜찮지? 국제 유동성이란. 그렇지. 내가 모르는 단어면 반드시 설명돼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야죠.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얘기한대요. 여기에서 좀 너무하다 싶었던 게 통용력이라는 말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썼다는 겁니다. 통용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쓸 수 있다. 널리 이제 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얘기하는데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금본위 체제라고 하는 게 기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금본위 체제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게 국제 유동성이랍니다. 그러면 국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뭐라고요?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면 어디서나 받아주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맞죠? 어디서나 받아주는 돈이 금이었다는 거지. 지금도 사실 금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데 이걸 한 문장으로 퉁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 말을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금이 많아요. 금이 많으면 내가 금을 많이 달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달러를 쓰니까. 그러면 이 달러의 가치가, 미국은 금이 많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맞죠? 근데 한국은 금을 그거에 비해서는 적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그거에 비해서 적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을 적게 갖고 있으니까. 요 얘기예요. 요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안 해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지. 이게 불친절한 문장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요 2번, 3번 문장이 불친절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화의 가치가 높고 달러의 가치가 낮다. 뭐 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2배 갖고 있다. 그러면 1달러가 대충 한 0.5원 정도, 2원 정도 됐다는 거예요. 됐죠?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됐구나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오케이. 자, 금 본위 체제에서 뭐로 넘어갔냐면 브레턴우즈 체제로 넘어갔대요. 오케이. 일문단에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넘어가서 찜찜했는데 드디어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답니다. 그러면 추가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금도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하지만 달러도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추가됐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환 본위제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자,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태한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그러면 금 1온스가 항상 35달러로 바뀌어져야 된대요. 됐죠? 언제나 맞교환해 줘야 된대.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만 이런 거 붙었으면 조심하라고 했었죠. 네,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얼마나 들고 있냐에 따라서 아까는 금을 얼마나 들고 있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달러를 얼마나 들고 있냐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를 결정했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아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예외적이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요 8번 문장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8번 문장이 왜 중요했냐면 12번 문제 때문에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교차 환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갔냐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갔냐에 따라서 12번 문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가 결정됐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과 환율인 교차 환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차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달러도 필요하고 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돈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됐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가 1,500원이에요. 근데 일본으로 갔더니 1달러가 150엔이에요. 그러면 얘네 간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이 결정이 되었죠. 달러와 원화 간의 환율, 달러와 엔화 간의 환율이 결정이 되면 얘네 간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뭐 같다? 1,500원이 150엔이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1엔은 10원이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간의 환율을 뭐라고 부른다? 달러를 제외하고 얘네들 간의 환율을 교차 환율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이거를 생각하고 넘어갔냐 못 넘어갔냐에 따라서 12번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히느냐 그게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다 왔냐면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미국이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고 수출을 수입보다 적게 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면 유동성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뭐였냐 했더니 국제 유동성이 달러래요. 지금 금이랑 달러래.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다른 나라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가 다른 나라에 공급이 안 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는데 달러가 과잉 공급돼서도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 얘기 하는데 이 문단은 요거에 대해서 뭘 설명해 준 거냐면 국제 유동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환율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3문단부터는 이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예요.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3문단으로 갑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라는 말을 뭐로 바꿔야 돼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물건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대.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적게 하면 뭐가 된대요? 달러가 과잉 공급된대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물건을 사올 때 달러를 주고 사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갑자기 금 준비량은 왜 문제가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 1온스는 항상 35달러로 바꿔줘야 된다며. 맞지? 그러면 미국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언제든 금으로 이걸 바꿀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의 달러를 많이 뿌렸다는 얘기는, 좀 더 눈에 보이게 설명해주면, 미국, 한국, 일본. 미국이 한국 물건도 많이 사오고 일본 물건도 많이 사와요. 물건 많이 사와요. 그러면 미국은 얘네들한테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왔겠죠? 그러면 한국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당장이라도 내놔야 될,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될 금의 준비량이 급감하겠죠. 괜찮으세요?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퇴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러면 금 1온스는 항상 35달러로 바꿔줬어야 됐는데 지금 이만큼의 금이 없었다는 얘기네. 미국이 금이 부족해졌어. 달러를 너무 많이 뿌리니까 금이 부족해진 거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뭐 해버린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괜찮죠? 미국이 우리가 이거 항상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파산한 상황이야.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케이. 자, 그래서 미국이 파산하게 된 상황은 당연히 문제지.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금 1온스를 항상 35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달러가 과잉 공급돼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 절하가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평가 절상, 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평가 절하랑 평가 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돼. 더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평가 절하, 평가 절상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이 나머지까지는 어떻게 버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결정적인 문장이었거든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절하라고 하는 건 달러의 가치를 내린다라고 했었잖아요. 달러의 가치를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금 1온스는 항상 35달러라면서요. 근데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방법은 이제는 35달러가 금 0.5온스밖에 안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금 1온스를 몇 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야? 70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야. 즉 같은 달러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금의 양이 적은 거지. 그러면 달러는 별로 가치가 없는 돈이 되잖아요.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달러가 적은 금으로 바뀌는 거니까 평가 절하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내린다라는 얘기는 달러를 많이 줘야 금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네, 달러를 많이 줘야 금을 살 수 있다. 요게 달러의 가치가 내린다는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받아들여 하더라고요. 환율이 올랐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1달러 1,500원 하던 게 1달러 2,000원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근데 가격과 가치가 이렇게 반비례하는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평가절상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뭐 하는 방법도 있냐면,
다른 나라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야. 원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올린다라는 얘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환율만 얘기하든 가치만 얘기하든 한 단어로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평가절상에서는 달러의 가치를 내린다라고 해놓고 평가절상에서는 환율을 하락시킨다, 그 가치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1달러 원래는 1,500원이었잖아. 이거를 1,000원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도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적은 원화로도 달러를 살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라고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 절상을 해서도 금 태환 임무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런 거죠. 아까 금 1온스가 35달러였고 35달러는 뭐 35 곱하기 1,5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금 1온스는 35달러인 건 맞는데 요거를 1,000원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그 달러가 가치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라서 원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하면 달러의 가치가 내린다는 얘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를 좀 적게 소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규정이 뭐였는데 금 1온스는 항상 35달러라고 약속을 했잖아, 미국이.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 35달러 바꿔버릴게 라면 약속을 깨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상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또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보자면, 평가 절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평가 절상을 하면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면 경상수지가 내려갑니다. 요거를 참 이 말로 설명한다는 게 너무 불친절했던 거예요. 너무 불친절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1달러에 계산 편하게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 물건을 사오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내렸다고 해봅시다.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수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1,000원에 팔 물건을 1,000원짜리 물건이면 원래는 이게 몇 달러 했었어야 돼요? 0.5달러 했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바뀌고 나니까 이게 1,000원이 1달러가 돼버렸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1달러가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0.5달러 물건이 갑자기 1달러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할까요? 안 사고 싶어 할까요? 안 사고 싶어요.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효과를 받으니까 구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수입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1달러짜리 물건이 있었어. 그러면 이 1달러짜리 물건은 원래 얼마예요? 2,000원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1달러짜리 물건을 이젠 1,000원에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 효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오히려 잘 되는 효과를 받죠. 그러면 수출은 적고 수입은 많아지니까 경상수지,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적자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경제는 요런 단순한 원리로는 흘러가지 않아요. 물론. 근데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 이거지. 이게 언제 설명된 거냐면 2011학년도 9월에 이 지문이 있었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한 지문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못 봤을 거란 얘기지. 왜냐하면 22학년도 수능 입장에서는 얘가 11년도 더 된 지문이니까 못 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요 개념이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3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의 달러를 계속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평가 절상을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달러를 다시 거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달러를 다시 막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뿌렸던 걸 회수하는 방법이 평가 절상인 겁니다. 근데 이 뻔히 보이는 상황을 누가 해주겠냐고. 이해되세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지금 미국이 무슨 상황에 처했어요? 파산할 위기의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파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뭘 갖고 거래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독일, 일본 이런 돈으로 거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됐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까 근데 환율은 변동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변동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언제나 금 1온스는 35달러라고 얘기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환율이 변동할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상황이 되게 불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곤 했다. 지금 미국이 돈 없다 이런 소문이 확 퍼진 거지. 그러니까 야 너 달러 금으로 바꿔준다며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당장 바꿔줄 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닉슨 쇼크. 닉슨 쇼크라는 게 한마디로 그냥 파산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나 약속 못 지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 1문단에서 마지막 문장 내용이 다 설명이 된 거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이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 그러면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계속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달러가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금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돈이 안 도니까 경제가 위축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그러면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미국이 달러를 다른 나라한테 막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줄 수 있는 금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달러는 35달러는 금 1온스라고 하는 이 브레턴 우즈 체제의 고정 환율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세요? 네, 이 트래핀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은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진짜로 파산했냐? 그건 아니잖아. 이상하잖아요. 맞죠? 미국은 지금도 강대국이에요. 세계 1위 국가예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세상에. 자, 지금 미국이 나 금 못 줘 이랬는데도 미국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얘기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이 규모의 경제 얘기 꺼내는 순간 몇 문단 더 붙었어야 돼. 사실 5문단, 6문단 하고 붙었어야 되는데 그거 설명 없이 그냥 디귿 해버리고 네가 알아서 추론해봐. 이게 되게 불친절한 진술이지. 네, 여기도 결정적 문장입니다. 정말 결정적 문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읽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지금 내가 역대급으로 많이 필기를 한 것 같은데 배경 지식도 막 설명하고, 전 원래 국어의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렇게까지 설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떤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있을 거고 한국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독일 얘기도 나왔네요.
그러면 어떤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 다른 통화를 쓰면 환율의 가지수가 이렇게도 환율이 생기고 이렇게도 환율이 생기고 이렇게도 환율이 생기고 이렇게도 환율이 생기니까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경우에 가지수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비용 절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그런 거예요. 크게 이제 생활하면 돈이 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비용이 준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퉁쳐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되게 찜찜해. 이런 사람들은 2022 수능에서 좀 많이 털렸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윗글에서 설명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해보시면서 선택지를 푸시면 돼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4문단에 설명한 거죠. 비용, 절감, 같은 말, 규모의 경제라고 설명한 겁니다. 왜 비용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줬어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지만 뭐 비용 절감이라고 하니까 답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냐? 이 트리핀 아저씨는 달러화의 모순이 있어 하고 끝냈지. 이 체제가 붕괴된 이후, 그러니까 미국이 파산 선언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답 2번입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었죠. 네, 금 1온스를 항상 35달러로 바꿔줬어야 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과 달러 모두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거를 선택지 많이 고르셨던데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달러화가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미국이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뿌리니까 금을 바꿔준다라고 미국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니까 달러화의 그 신뢰도가 저하된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뭐 답을 해보자면 달러의 과잉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달러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찾자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풀기 되게 힘들었고요. 여러분들 중심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거의 다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글의 흐름으로 기억하고 넘어왔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미국이 파산 선언했어요.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아까까지 문제가 뭐였어? 금을 너무 많이 뿌렸어. 금을 너무 많이 뿌렸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달러 가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 달러가 금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뻥튀기 된 약속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달러화를 뭐 해야 돼요? 평가 절하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가능해졌다.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파산을 했는데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쓰기로 했다며. 그럼 아까 평가 절하든 평가 절상이든 둘 중에 하나는 했지 않겠냐고.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줬지. 그래서 이 지문이 불친절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가 절하를 했는지, 평가 절상을 했는지 그걸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맞죠? 근데 그냥 이 1번 선택지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다른 답이 너무 확실히 답이었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글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쯤은 생각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까닭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까 그 마르크화 엔화에 대해서 막 샀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신뢰도가 낮아졌지. 그러면 얘네들을 많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들이 돈이 되니까겠죠. 그래서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그러면 금을 막 생산을 많이 해. 그러면 국제 유동성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 아까 국제 유동성이라고 했으니까. 트래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생각 못 해봤는데 미국이 금을 그만큼 못 가지고 있었다며, 바꿔줘야 될 금을 적게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면 이제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그러면 금을 많이 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트래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진짜 기가 막힌 선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트래핀 딜레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냐 못했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안 돼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달러를 과잉 공급해도 내가 금을 바꿔줘야 될 부담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달러를 공급할 수도 없지만 무작정 달러를 안 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정확하다. 이러고 넘어갔어야 되고요. 5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마르크화 아니지 1달러가 100마르크화라고 쳐봅시다. 100마르크화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평가 절상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르크화, 같은 마르크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파격적인 환율 인상을 좀 해볼게요. 얘는 가상상황이니까 얘가 10달러로 바뀌었다 쳐. 그러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증가해야 평가 절상인 거지.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니까? 그러면 달러를 많이 살 수 있어야지. 이해돼요? 정확히 반대로 얘기했네. 정확히 반대로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1번, 2번 같은 거는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11번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1번, 2번을 추론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눈 질끈 감고 5번 너무 확실하니까 얘는 답으로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네. 미국, 한국, 일본 하면 되는 거죠. 맞죠? 네. 잠시만요. 네,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각각 다른 통화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한국은 원, 일본은 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서, 니은에서, 디귿에서. 어이쿠, 기억, 니은, 디귿 뭔지 까먹었어. 맞지? 기억은 근본위 체제래. 아하, 금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니은은 브레턴 우즈 체제래. 금이랑 달러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그러면 기억은 금본위 체제. 내가 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돈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브레턴 우즈 체제. 내가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돼요. 디귿 기축통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요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상황이에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와, 이 진짜 어려운 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금 본위 체제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 보면 금 본위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따라서 통화 가치를 결정하고 국가 간 통화 교환 비율 환율은 다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미국은 금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은 중간 정도로 갖고 있고 한국은 적게 갖고 있어. 그러면 미국 돈의 가치가 제일 높고 일본이 그 다음이고 한국이 그 다음이다 라고 해서 환율은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금 본위 체제에서는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결정된 환율 가지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얘네 다 그냥 자동빵 결정된 거예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 그러니까 금 이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국가수도 세 가지인 거니까 다 자동적으로 결정되면 같아야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같다입니다. 1번 틀렸고, 니은이 붕괴된 이후, 브레턴 우즈가 아니네.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그렇대요. 니은에 비해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아까 교차 환율 뭐라 그랬지? 요게 중요했다니까요. 그래서 교차 환율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 사람과 안 하고 넘어간 사람이 12번 답을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차이가 있었다고요. 기축통화 빼고 나머지 환율수. 맞아요? 네, 기축통화 빼고 나머지 환율. 이 교차 환율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래. 그러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근데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지. 이해되세요?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상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썼고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상황 변화가 없는 거지. 그냥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그대로여야 돼. 이해되세요? 틀렸고.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그러면 기축통화가 하나도 없어. 환율 전체 가지수도 한 가지씩 증가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독일 얘기만 포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독일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러면 환율이 하나, 둘, 셋도 있지만 넷, 다섯, 여섯도 있잖아. 하나씩 증가할 수가 없어. 3C2에서 4C2에서 5C로 증가하는 거지.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씩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아이코. 그러면 근본위에서는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근데 니은에서는 생각해보세요. 달러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그 환율을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 간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얘 간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가? 헷갈리면 올라가 봐야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과 환율인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결정이 필요해. 맞지? 너네 돈은 1,500원에 내가 1달러 해줄게. 너네 돈은 150엔에 1달러 해줄게. 라고 결정이 필요해. 그러면 뭐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요? 여기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요. 그러면 니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환율의 가지수가 오히려 적어집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금이라고 하는 기억은 금이라고 하는 마스터가 있어서 얘네가 다 결정해 준 거였지만 니은은 달러가 이번에 마스터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또 5번이지. 진짜 너무한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11번, 12번 둘 다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둘 다 O야. 진짜 너무한 문제입니다. 5번부터 보는 사람 누가 있다. 니은에서 교차 확률의 가지수는 교차 확률 아까 뭐라고요? 기축통합 빼고 나머지 가지수라고요? 그럼 한 가지예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 기축통합 없어. 그러면 요거 다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니까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답이 훨씬 허무하죠. 맞죠? 네. 요 지문이 요 문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을 지워내는 게 너무 힘든데 정답을 찾기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고득점자는 그래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 안에서는 내가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다 지워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헷갈리는 걸 지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면 2번 같은 거 헷갈린다고 교차 환율 가지수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답 결정적으로 내가 헷갈리는 걸 정확하게 지워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푸는 것처럼 풀어줘야 돼요. 자세하게 해설하면서 이해 가시죠?